월급 9만 원으론 아빠를 살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었죠. 명령을 어기면 파면이었죠. 하지만 사람부터 살려야 했어요. 버려진 절 한국이 품어줬어요. 이곳은 제 두 번째 고향입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생방송 뉴스 스튜디오에서 제 재산이 공개되던 순간 진행자조차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모로코 전역의 시청자들은 한 여성의 인터뷰를 보고 엄청난 충격에 빠졌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 달 월급 9만 원을 받으며 무거운 차별에 짓눌려 살던 가난한 모로코 구급대원이 어떻게 낯선 한국 남자가 몸에 지니고 있던 작은 안전 패치 하나로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게 되었을까요? 처음 한국에 도착해 제 이름이 적힌 통장에 첫 월급이 찍힌 것을 보았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기절하듯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인생이란 벼랑 끝에서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에게만 아주 가끔 기적 같은 얼굴을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옥 같던 소방서에서 상관의 엄격한 출동 금지 규정을 어기고 폭우 속 찌그러진 트럭 안에서 낯선 한국인을 구했던 그날의 처절하고도 눈부신 선택에 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말도 안 통하는 낯선 땅에서 사람 하나만 믿고 캄캄한 절망을 버텨낼 수 있으셨을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레일라입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의 항구 도시 카사블랑카. 외곽 거칠고 황량한 모래바람이 불어닥치는 빈민가가 제가 태어나고 자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낡은 판자를 덧대어 만든 우리 집 지붕은 비가 오는 날이면 쉴 새 없이 흙탕물이 새어들어와 온 가족이 밤새도록 양동이를 받쳐들고 선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좁고 습한 방 한 칸에는 저를 포함해 무려 6명의 동생들이 우글거렸습니다. 우리 가족의 삶을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은 아버지의 깊은 병환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항만 하역장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다 허리를 크게 다치신 후 만성 신부전증이라는 무서운 병까지 얻게 되셨습니다.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최소 3번 반드시 고통스러운 투석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투석 비용과 독한 약값은 한 달에 모로코 화폐로 환산해 우리 돈으로 무려 40만 원에 달했습니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어머니는 매일 새벽 별이 뜨기도 전에 시장 바닥으로 나가 생선 내장을 치우고 남이 버린 썩은 채소를 다듬으며 하루에 고작 2~3천 원 남짓한 돈을 버셨습니다. 가족 전체가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숨만 쉬며 버텨도 아버지가 병원에 가야 하는 비용의 반이 반도 되지 않는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약값이 떨어져 투석을 받지 못한 아버지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숨을 헐떡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가슴을 쥐어뜯는 아버지를 보며 동생들은 공포에 질려 구석에서 울부짖었고 어머니는 텅 빈 지갑을 움켜쥐고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그날 밤 19살의 맏딸이었던 저는 아버지의 거칠어진 손을 붙잡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 지독하고 끔찍한 가난의 구덩이에서 우리 가족을 끌어올리겠다고 말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린 동생들은 거리에 나가 구걸을 하게 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밤마다 동생들의 해진 옷을 기워주고 낡은 공책에 글씨를 가르치면서도 제 머릿속은 온통 돈을 벌어야 한다는 절박함 뿐이었습니다. 남들이 잠든 새벽에는 낡은 타이어를 허리에 매달고 공터를 달리며 체력을 키웠고 도서관에서 버려진 응급처치 책을 주워와 닳도록 읽으며 인체 구조와 지혈법을 달달 외웠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보이지 않던 그 막막한 현실 속에서 제 두 눈에 들어온 것은 카사블랑카 외곽 소방서의 구급 구조대원 모집 공고였습니다. 모로코의 소방 구조대는 건장한 남성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훈련이 험악하고 위계 질서가 폭력적인 곳이었습니다. 여성이 불길과 사고 현장에 뛰어든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마초적인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었죠. 여자가 지원서를 내는 순간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중요한 것은 남들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정식 대원이 되면 비록 한 달 월급이 9만 원에 불과할지라도 매달 정해진 날짜에 나라에서 돈이 나온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소방서에서 먹고 자며 제 식비를 아끼면 그 돈으로 동생들에게 빵을 사줄 수 있었고 9만 원이라도 차곡차곡 모아 아버지의 투석 비용에 보태야만 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길었던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지원서를 냈습니다. 경쟁률은 무려 50대 1이었습니다. 체력 테스트 기준은 남성 지원자들과 완벽하게 동일했습니다. 섭씨 40도를 오르내리는 불볕더위 속에서 20kg이 넘는 모래주머니를 메고 달리는 체력장이 열렸습니다. 저는 눈을 까뒤집고 뛰었습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터져 낡은 운동화 바닥이 축축하게 젖어들었지만 이를 악물고 진흙 바닥을 기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쓰러질 것 같을 때마다 숨을 헐떡이며 고통스러워 하시던 아버지의 마른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옆에서 뛰던 건장한 남자 지원자들이 하나둘 거품을 물고 쓰러질 때 저는 짐승처럼 앓는 소리를 내며 끝끝내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50대 1의 끔찍한 경쟁을 뚫고 최종 합격자 명단에 제 이름이 올라간 그날. 어머니는 제 부르튼 발을 부여잡고 통곡하셨습니다. 여자 몸으로 그 험한 곳에서 어떻게 버티려 하느냐며 말리셨지만 저는 눈물을 꾹 참으며 첫 월급으로 아버지 약을 사오겠다고 씩씩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합격의 기쁨은 아주 찰나일 뿐 제가 당당하게 제복을 입고 발을 들인 소방서라는 공간은 그 어떤 빈민가의 골목보다 더 가혹하고 잔인한 차별이 기다리는 지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 직속 상관이었던 하심 중대장은 겉으로는 원칙과 기강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오직 자신의 실적과 돈에만 집착하는 속물적인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여성 대원이 험한 사고 현장에 나가는 것을 극도로 꺼렸고 여자가 나서면 재수없게 사고만 커진다는 지독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신임 대원 환영회 날 하심 중대장은 대원들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저를 가리키며 노골적으로 조롱했습니다. 여자가 도끼 하나로 여기까지 온 건 칭찬해주지 하지만 넌 절대 내 현장에는 못 나간다. 현장은 소꿉 장난하는 곳이 아니야. 넌 오늘부터 상황실 무전기나 닫고 남자 대원들 방화복에 묻은 진흙이나 털어라. 그 말에 옆에 서 있던 남성 대원들이 킥킥거리며 동조했습니다. 특히 저와 입사 동기였던 카림이라는 남성 대원은 대놓고 제 어깨를 치며 여자는 그냥 구석에서 커피나 타는 게 도와주는 거라며 비웃었습니다. 저는 수치심에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험난한 훈련을 1등으로 통과하고 응급처치 자격증까지 완벽하게 따냈지만 제게 주어진 임무는 낡은 서류 더미를 정리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 선배들의 더러워진 구조화를 닦았고 그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사고 현장으로 출동할 때 저는 텅 빈 차고지에 남아 바닥에 기름때를 지워야 했습니다. 제가 뒤에서 무슨 노력을 하든 윗선에서는 저를 철저히 투명 인간 취급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 보내야 할 아버지의 투석 비용이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으니까요. 점심을 굶어가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남들이 퇴근한 깊은 밤에는 혼자 당직실에 남아 무거운 마네킹을 상대로 심폐소생술을 연습했습니다. 해외의 선진 구조 매뉴얼을 읽기 위해 밤잠을 줄여가며 낡은 사전으로 영어 단어를 외웠습니다. 언젠가 단 한 번이라도 현장에 투입될 기회가 온다면 완벽하게 생명을 구해내어 이 끔찍한 무시와 차별을 실력으로 짓밟아주겠다고 수백 번 수천 번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억장과 인내심을 산산조각 내는 끔찍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소방서 창고에 보관 중이던 고가의 유압 구조 장비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장비 관리 책임자였던 하심 중대장은 상부의 감사가 두려워지자 책임을 회피할 희생양을 찾았고 곧바로 장비실 청소를 담당했던 저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는 저를 서장실로 끌고 가 윽박질렀습니다. 가난한 빈민가 출신 여대원이 돈에 눈이 멀어 장비를 팔아넘겼다는 억지 주장을 펼쳤죠. 내 아비 병원비가 급하다고 나라 장비에 손을 대다니 넌 구속감이야. 당장 자백하고 옷 벗어라.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절대 훔치지 않았다고 목 놓아 외쳤지만
부대의 그 누구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대기 발령을 받고 차가운 탈의실 구석에 웅크려 앉아 저는 밤새도록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더 증명해야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을까? 억울함과 분노가 가슴을 쳤습니다. 결국 일주일 뒤 경찰의 끈질긴 조사 끝에 평소 빚에 쪼들리던 다른 남성 대원이 야간 당직돼 장비를 빼돌려 전당포에 넘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저의 결백이 완벽하게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심 중대장이나 소방서 측의 사과는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대 내에 소란을 피웠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저를 영구적인 외과, 순찰 및 내근직으로 못 박아 버렸습니다. 정의가 철저하게 죽어버린 그곳에서 저는 텅 빈 통장을 바라보며 깊은 절망의 심연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가장 캄캄한 밤에 갑작스럽게 문을 두드린다고 했던가요? 한 달에 단 하루 주어지는 귀한 휴무일이었습니다. 카사블랑카 외곽의 대형 항만 근처 시장에 아버지의 약을 구하러 나갔던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시야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굉음과 함께 지반이 약해진 항만 진입로의 아스팔트가 푹 꺼지며 거대한 균열이 생겼고 빗길을 달리던 대형 컨테이너 트럭 한 대가 중심을 잃고 끔찍한 소리를 내며 도로 옆 낭떠러지 비탈길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무서운 마찰음과 함께 철판이 찢어지는 소리가 대기를 갈랐습니다. 찌그러진 트럭의 앞머리는 위태롭게 바위에 걸려 있었고 거대한 컨테이너는 당장이라도 아래로 추락할 듯 삐걱거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상인들과 행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고 몇몇 사람들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구경하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감히 비탈 아래로 내려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가방을 던져두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비번이었기 때문에 구조복도 입지 않은 평복 차림이었습니다. 제가 비탈로 내려가려 하자 누군가 제 팔을 잡으며 위험하다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다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하심 중대장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지원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하심 중대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지금 모든 대원이 시내 침수 현장에 투입돼서 당장 출동할 차량이 없다. 넌 오늘 비번이고 현장 출동 권한도 없는 내근직이야. 섣불리 나섰다가 사람 상하면 내가 전부 책임질 거냐? 당장 그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서 구경이나 해라. 이건 명령이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명령을 어기고 현장에 개입했다가 최악의 경우 구속될 수도 있고 힘들게 버텨온 이 직장마저 영영 잃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당장 뒤로 물러서라는 경고등이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그 순간 비가 쏟아지는 소리 사이로 트럭 운전석 쪽에서 희미하게 앓는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깨진 유리창 틈새로 깊은 상처를 입고 축 늘어진 사람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연료 탱크가 파열되었는지 지독한 기름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늦으면 폭발할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명령이고 나발이고 제 눈앞에서 사람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손을 놓으면 저 사람은 끝난다. 저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진흙투성이의 가파른 비탈을 미끄러지듯 내려갔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흙더미를 맨손으로 파헤치며 찌그러진 운전석 문을 미친 듯이 잡아당겼습니다. 유리에 베어 손바닥이 찢어지고 빗물에 붉은 상처가 쓰라렸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안전벨트에 거꾸로 매달려 의식을 잃어가는 남자는 동양인이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저는 소방서 당직실에서 수천 번 연습했던 매뉴얼대로 침착하게 기도를 확보하고 찢어진 제 옷자락으로 상처를 강하게 압박하여 지혈했습니다. 혼자 힘으로 성인 남자를 끄집어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저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남자의 상체를 받치고 벨트를 풀었습니다. 거대한 쇳덩이가 흔들릴 때마다 저와 이 낯선 남자가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빗물이 눈을 가리는 와중에도 저는 남자의 옷깃을 쥐고 진흙비탈을 기어올랐습니다. 간신히 남자를 안전한 평지로 끌어올린 직후
뒤에서 엄청난 굉음과 함께 트럭이 완전히 비탈 아래로 추락하며 거대한 화염을 내뿜었습니다. 단 1분만 지체했어도 둘 다 끔찍한 일을 당했을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빗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남자의 맥박을 짚었습니다. 다행히 약하지만 규칙적으로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자의 찢어진 재킷 안주머니에서 낡고 단단한 명찰 패치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무심코 그 패치를 집어든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패치에는 항만 근처 빈민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전설처럼 우러러보는 거대한 한국의 글로벌 해양 플랜트 기업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우리 같은 모로코 서민들에게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엄청난 대우와 완벽한 안전 시스템을 자랑하는 꿈의 직장이었죠. 제가 구한 이 동양인 남자가 바로 그 거대한 한국 기업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의료진들이 남자를 들것에 싣기 전 제 완벽한 응급처치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지열 포인트와 기도 확보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다며 조금만 늦었어도 혹은 이 응급처치가 없었어도 이 환자는 목숨을 잃었을 거라며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온몸이 진흙과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저는 멍하니 그 구급차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규정을 철저히 어기고 항명까지 하며 뛰어든 이 무모한 선택이 앞으로 제 인생에 어떤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지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실려간 병원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당장 내일 출근하면 하심 중대장에게 불려가 어떤 모욕을 당하고 징계를 받을지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차가운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병원 응급실 복도 의자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비에 젖은 몸을 덜덜 떨며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식을 되찾은 남자가 저를 간절히 찾고 있다는 간호사의 부름에 저는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있던 남자의 이름은 서준이었습니다. 모로코에 파견을 온 한국 기업의 항만 안전 총괄 책임자였죠. 머리에 붕대를 감은 서준 씨는 저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믿기 힘든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그 기적 같은 한마디가 차가웠던 제 삶의 방향을 완벽하게 틀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로코의 뜨거운 태양이 정수리를 태울 듯이 내리쬐던 훈련소의 첫날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목구멍으로 거친 모래바람이 밀려 들어왔고 온몸의 수분이 단숨에 말라버리는 듯한 지독한 갈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훈련소 연병장에 모인 수백 명의 지원자 중 여자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건장한 체격의 남성 지원자들은 저의 깡마른 체구와 짧게 자른 머리카락을 보며 대놓고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계집애가 며칠이나 버티겠어. 당장 내일 아침이면 울면서 엄마 품으로 도망갈걸. 그들의 조롱 섞인 속삭임이 제 귓가를 어지럽혔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시선을 정면으로 고정했습니다. 제 등 뒤에는 당장 다음 주 투석 비용을 구하지 못해 숨을 헐떡이시는 아버지와 줄인 배를 움켜쥐고 있는 6 동생들의 얼굴이 매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조롱도 제 어깨를 짓누르는 가난의 무게보다는 무겁지 않았습니다. 훈련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혹하고 잔인했습니다. 체력 기준은 남성과 완벽하게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매서운 사막의 새벽 바람을 맞으며 20kg이 넘는 모래 배낭을 메고 가파른 산악지대를 달려야 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무거운 배낭의 끈이 어깨 피부를 파고들어 진물이 흘렀고 발바닥에는 크고 작은 물집이 수십 개나 잡혔다가 터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군화 안은 늘 피와 진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발바닥에 수백 개의 바늘이 꽂히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저와 함께 입소했던 몇 안 되는 여성 지원자들은 결국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고 짐을 쌌습니다. 교관들은 훈련 내내 저를 주시하며 모욕적인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거봐라, 여자는 안 된다고 했지. 당장 대열에서 이탈해서 집으로 꺼져라. 넌 우리 구조대의 수치다.
교관의 확성기 소리가 연병장을 울릴 때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다리에 힘을 쥐어짰습니다. 어느 날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서 타이어를 허리에 묶고 모래사장을 기어가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극도의 한계 상황이었습니다. 제 옆에서 훈련을 받던 체격 좋은 남자 지원자조차 허연 거품을 물고 쓰러져 의무대로 실려갔습니다. 저 역시 눈앞이 새하얗게 변하고 귓가에서는 이명이 삐 소리를 내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이 모래밭에 얼굴을 묻고 기절해버리고 싶다는 유혹이 미친 듯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제 무릎이 모래바닥에 닿으려던 찰나 제 머릿속에 너무나도 선명한 장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병원비를 아끼겠다며 고통을 참다 못해 피 섞인 기침을 토해내시던 아버지의 앙상한 뒷모습, 그리고 텅 빈 냄비 바닥을 긁으며 배고프다고 칭얼거리던 막내 동생의 커다란 눈망울이었습니다. 안 돼, 여기서 멈추면 우리 가족은 다 죽어.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모래를 움켜쥐고 앞으로 기어나갔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무릎에서 피가 흘렀지만 제 몸을 움직이는 것은 이미 체력이 아니라 지독한 오기와 가족에 대한 절박한 사랑이었습니다. 길고 끔찍했던 훈련 기간이 끝나고 마침내 최종 수료식이 열리던 날, 저는 50대 1이라는 잔인한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 가슴에 구급 구조대원의 상징인 은빛 배지가 달리던 순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벅찬 감동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료식을 마치고 고향의 낡은 판잣집으로 돌아간 날, 어머니는 제 가슴에 달린 배지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소리내어 통곡하셨습니다. 우리 맏딸이 기어코 해냈구나. 이제 우리 가족도 살 길이 열렸어. 아버지 역시 병석에서 겨우 몸을 일으켜 제 거칠어진 두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비록 한 달 월급이 모로코 화폐로 환산해 약 9만 원 남짓한 쥐꼬리만한 금액이었지만 매달 나라에서 월급이 밀리지 않고 나온다는 사실은 우리 가족에게 캄캄한 어둠 속의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저는 제복을 반듯하게 다려 입으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직장에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우리 가족의 가난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굳은 다짐이 무참히 짓밟히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첫 출근을 명받고 카사블랑카 외곽의 대형 소방서로 들어선 순간부터 저는 제가 뚫고 들어온 곳이 훈련소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교묘한 차별이 지배하는 또 다른 지옥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소방서 차고지에는 매캐한 기름 냄새와 땀 냄새가 진동했고 붉은색의 거대한 소방차와 구급차들이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잔뜩 긴장한 채로 제 직속 상관인 하심 중대장 앞에 섰습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이 가득 찬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 독종이라는 기집애냐, 체력장 1등으로 통과했다고 기고만장해 있는 모양인데 단단히 착각하지 마라. 여긴 훈련소가 아니라 진짜 생사가 오가는 실전 현장이다. 계집애가 어설프게 나대다가 우리 대원들 목숨까지 위험해지는 꼴은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못 본다. 하심 중대장은 실적과 자신의 안위에만 미친 듯이 집착하는 마초적인 원칙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여성 대원이 험악한 구조 현장에 투입되는 것을 극도로 혐오했고 여자는 그저 남자 대원들의 뒤치다꺼리나 해야 한다는 시대착 오적인 편견으로 똘똘 뭉친 인간이었습니다. 저의 피나는 노력과 훈련소에서의 우수한 성적은 그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심 중대장은 저에게 구급대원으로서의 임무 대신 철저하게 굴욕적인 잡무만을 지시했습니다. 넌 오늘부터 현장 출동 금지다. 차고지에 남아서 남자 대원들. 방화복에 묻은 진흙이나 빨고 창고에 처박힌 곰팡이 핀 서류 더미나 정리해. 그리고 화장실 변기 청소도 내 담당이다.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 주변에 모여있던 남성 대원들이 노골적으로 킥킥거리며 저를 비웃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와 입사 동기였지만 뒤에서 늘 꼼수를 부리던 카림이라는 남성 대원은 제 어깨를 툭 치며 빈정거렸습니다. 야, 구급 상자 들고 설치지 말고 가서 커피나 맛있게 타와. 그게 내가 유일하게 우리 부대에 기여하는 길이니까. 수치심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억울함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저는 입술이 터지도록 깨물며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욱해서 대들거나 소방서를 박차고 나가버리면 당장 내일 아침 아버지의 투석 병원비는 누가 낸단 말인가. 낡고 냄새나는 소방서 화장실 변기를 닦으면서도 창고 구석에서 선배들의 더러운 장화에 묻은 흙을 솔로 문지르면서도 저는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제 자신을 짓눌렀습니다. 매일 출동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리고 동료들이 다급하게 구급차에 올라타 현장으로 달려나갈 때면 저는 차고지 한 구석에 우두커니 서서 뽀얗게 일어나는 흙먼지만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사람을 살리겠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안고 지옥 같은 훈련을 견뎌냈는데 현실은 청소부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철저히 투명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약값을 계산하고 나면 제 수중에는 동전 몇 잎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몸은 부서질 듯 힘들었고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지만 저는 다음 날 아침이면 다시 억지 웃음을 지으며 제복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그렇게 숨막히는 차별과 무시를 묵묵히 견뎌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의 얇은 인내심의 끈을 가차없이 끊어버리고 저를 완벽한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은 끔찍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소방서 특별 장비실에 보관되어 있던 수백만 원짜리 최신형 유압 구조 장비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장비는 사람을 짓누르는 거대한 철판이나 콘크리트를 들어 올릴 때 사용하는 것으로 부대 내에서도 보안이 철저한 곳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장비 분실 사실이 알려지자 소방서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상부의 감사가 떨어지면 관리 책임자인 하심 중대장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하심 중대장은 사색이 되어 범인을 색출하기 시작했고 그의 악의적인 화살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가장 약하고 만만한 저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하심 중대장은 굳게 닫힌 서장실로 저를 거칠게 끌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싸늘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고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치며 제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솔직하게 불어라. 내년 짓이지. 매일 장비실 근처에서 얼쩡거리며 청소한답시고 돌아다닐 때부터 내 알아봤다. 내 아비 투석 비용이 부족하니까 나라 장비를 빼돌려서 전당포에 넘긴 거 아니냐? 당장 장비 어딨는지 대지 않으면 널 군사경찰에 넘겨서 평생 감방에서 썩게 만들어버리겠다. 그의 폭언은 제 심장을 날카로운 빗으로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빈민가 출신이라는 이유로 저는 한순간에 파렴치한 도둑년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중대장님 맹세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장비실 열쇠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발 저를 믿어주십시오. 제가 감옥에 가면 우리 아버지는 당장 내일 돌아가십니다. 제발 한 번만 제대로 조사해 주십시오. 하지만 제 억울한 절규는 벽을 향해 소리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외부와의 연락이 철저히 차단된 채 부대 내의 차가운 대기실에 갇혀 강압적인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남성 대원들은 저를 볼 때마다 벌레를 보듯 경멸스러운 시선을 던졌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거봐 빈민가 출신 여자는 뽑는 게 아니었어.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아픈 애비 모시려니 눈이 돌아간 거지. 그들의 잔인한 뒷담화는 제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좁고 차가운 대기실 바닥에 웅크려 앉아 밤을 새우며 저는 수없이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을까? 단지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족을 살려보겠다고 발버둥 친 죄밖에 없는데 세상은 왜 이토록 저에게만 잔인한 것일까?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밝아오는 새벽빛을 보며 저는 억울함과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소리 없이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이대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쫓겨나면 우리 가족의 생명줄이 완전히 끊어진다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옥 같았던 일주일의 조사가 끝난 후 진실은 뜻밖의 곳에서 밝혀졌습니다. 상급 기관의 헌병대가 투입되어 부대 외부의 CCTV와 인근 전당포의 거래 내역을 이잡듯 뒤진 결과 진짜 범인의 꼬리가 잡힌 것입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저를 가장 앞장서서 조롱하고 무시했던 입사동기 카림이었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져 막대한 빚을 지고 있던 카림이 야간 당직을 서던 날, 몰래 장비실 열쇠를 훔쳐 장비를 빼돌린 후 장무라비에게 헐값에 넘긴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카림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고 그가 경찰차에 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내 억울한 누명이 벗겨졌으니 그동안 나를 쓰레기 취급했던 하심 중대장과 동료들이 최소한의 사과라도 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는 철저하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의 결백이 완벽하게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심 중대장의 태도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따로 불러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뻔뻔하게 얼굴을 붉히며 화를 냈습니다. 내가 평소에 처신을 똑바로 못하고 돈 없는 티를 줄줄 내고 다니니까 의심을 받은 거 아니냐? 억울한 척 질질 짜지 마라. 이번 일로 부대 분위기가 엉망이 됐으니 넌 당분간 야간 상황실 당직이나 서면서 죽은 듯이 지내라. 현장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그의 적반하장격인 태도에 저는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거대한 조직 안에서 저라는 존재는 그저 언제든 짓밟고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힘없는 소모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저는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하심 중대장의 차가운 눈빛 앞에서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서장실을 걸어 나와야 했습니다. 누명을 벗었지만 제 상황은 더욱 끔찍해졌습니다. 동료들은 진짜 범인을 잡게 만든 원인 제공자라며 저를 더욱 교묘하게 따돌리기 시작했고 저는 매일 밤 누구도 원하지 않는 야간 당직을 전담해야만 했습니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낡은 형광등 하나만 깜빡이는 비좁고 퀴퀴한 상황실에 홀로 앉아 무전기를 지키는 일이 제게 허락된 유일한 업무였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고요한 상황실에 앉아 있으면 억울함과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이 알량한 월급 9만 원을 받자고 이런 인간 이하의 취급을 견뎌야 하는가. 당장이라도 사표를 집어 던지고 싶다는 충동이 수십 번씩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퇴근길 아침 병원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투석을 마치고 지쳐 쓰러져 잠든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아야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숨을 쉬고 계시는 한 저는 절대 이 지옥을 스스로 걸어나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지독한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 제 자신을 더욱 가혹하게 몰아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짓밟는 저 마초적인 인간들에게 언젠가 반드시 내 진짜 실력을 보여주고야 말겠다는 도끼가 가슴 깊은 곳에서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모두 잠든 깊은 새벽 텅 빈 상황실에서 저는 혼자만의 치열한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창고 구석에 버려져 있던 낡은 구급 마네킹을 상황실로 몰래 끌고 와 바닥에 눕혀놓고 밤새도록 심폐소생술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질 듯한 강도로 가슴을 압박하고 기도 유지와 인공호흡의 타이밍을 초 단위로 계산하며 기계처럼 손에 익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모로코의 낡은 구조 매뉴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상황실 구석에 놓인 고물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하여 해외 선진국들의 재난 구조 사례와 최신 응급의학 논문들을 닥치는 대로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알파벳조차 익숙하지 않았던 저는 두꺼운 낡은 영한 사전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단어 하나하나를 찾아가며 밤새도록 번역에 매달렸습니다. 피를 지혈하는 특수 붕대 사용법, 치명적인 화상 환자의 초기 대응법,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의 생존 공간 확보 요령 등 남자 선배들조차 알지 못하는 전문적인 구조 지식들을 제 머릿속에 차곡차곡 새겨 넣었습니다. 눈이 뻑뻑해져 눈물이 흐르고 어깨가 굳어 감각이 사라져도 저는 책에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카사블랑카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스며드는 상황실에서 저는 겉으로는 한없이 나약하고 천대받는 내근직 대원이었지만 속으로는 그 누구보다 날카롭고 완벽하게 준비된 진짜 구조 전문가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단 한 번이라도 현장에 투입될 기회가 온다면 이 짐승 같은 실력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어 나를 벌레 취급했던 하심
중대장과 세상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겠다는 그 뜨거운 분노와 오기가 저를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원동력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지루하고 고통스럽던 제 야간. 당직 생활도 어느덧 익숙해져갈 무렵이었습니다. 가을의 끝자락 유난히 후덥지근하고 습한 바람이 카사블랑카 항구 쪽에서부터 불어오기 시작하던 날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라디오 뉴스와 기상청에서는 10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허리케인이 모로코 연안을 강타할 것이라는 불길한 경고를 연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먹물을 쏟아부을 듯 칠흑같이 어두워졌고 공기 중에는 폭풍 전야에 소름 끼치는 정적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소방서 전체가 비상대기 태세에 돌입했고 모든 대원들의 휴가와 외출이 전면 통제되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태풍이 상륙하기 직전인 바로 그날은 제게 한 달에 단 하루 주어지는 정기 휴무일이었고 저는 아버지의 심장약을 구하기 위해 항만 근처의 대형 약국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한 굵은 빗방울이 제 낡은 점퍼를 적시기 시작할 때 저는 제 인생을 완벽하게 뒤집어버릴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가 바로 제 턱 밑까지 다가왔음을 전혀 직감하지 못한 채 폭풍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카사블랑카 항구를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먹구름이 하늘을 완전히 뒤덮은 늦은 오후였습니다. 100년 만에 찾아왔다는 끔찍한 허리케인의 전조는 이미 도시 전체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습기를 가득 머금은 뜨겁고 끈적한 강풍이 해변가의 굵은 야자수 나무들을 금방이라도 뿌리째 뽑아버릴 듯이 거칠게 흔들어댔고 항구에 정박해 있던 거대한 화물선들이 거센 파도에 부딪히며 내는 날카로운 쇳소리가 도시 전체의 불길한 경고음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한 달에 단 한 번 주어지는 꿀같은 비번이었지만 결코 집에서 마음 편히 두 다리를 뻗고 쉴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심장 질환과 고통스러운 신장 투석을 하루라도 더 버티게 해줄 독한 진통제와 필수 약품들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라면 동네 어귀에 있는 작은 약국에서 구했겠지만 폭풍이 온다는 소식에 불안해진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상비약을 사재기하는 바람에 동네 약국들의 진열장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항만 근처에 있는 가장 큰 도매 약국까지 왕복 2시간이 훌쩍 넘는 거리를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낡고 해진 점퍼의 지퍼를 목 끝까지 힘주어 올리고 하늘에서 쏟아지기 시작하는 굵고 차가운 빗방울을 온몸으로 맞으며 저는 속으로 끊임없이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제 젖은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과 무거운 동전들. 이 알량한 돈으로 이번 주 아버지의 약값을 치르고 나면 다음 주 9만 원짜리 월급날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 7 식구가 버티며 먹을 수 있는 것은 시장 구석에서 파는 밀가루로 만든 가장 싸구려 빵 덩어리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비바람을 뚫고 약국 문을 열고 들어가 무뚝뚝한 약사에게 돈을 내밀 때 제 젖은 손끝은 수치심과 추위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약사는 제 초라하고 젖은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아무런 말 없이 차가운 표정으로 묵직한 약봉지를 카운터 위로 툭 던지듯 건넸습니다. 저는 그 약봉지를 점퍼 안쪽 깊숙한 품에 소중하게 끌어안고 다시 거친 비바람이 미친 듯이 몰아치는 거리로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이 약을 드시고 하루라도 더 피를 토하는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주무실 수만 있다면 저는 이깟 비바람쯤은 며칠 밤낮이라도 기꺼이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빗줄기가 점점 거세져 한치 앞을 제대로 분간하기조차 힘들어지던 항만 진입로의 내리막길을 홀로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딛고 있던 발밑에 아스팔트가 지진이라도 난 듯 미세하게 진동하는가 싶더니 이내 귀청을 갈기갈기 찢는 듯한 엄청난 굉음이 제 등 뒤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치는 벼락 소리보다 수십 배는 더 크고 끔찍한 거대한 파열음이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놀라서 고개를 돌린 제 두 눈앞에는 평생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참혹하고 거대한 재난의 현장이 마치 영화 속 슬로우 모션처럼 처절하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대형 선박들이 오가는 항만으로 이어지는 해안. 도로의 절벽 쪽 집안이 며칠째 이어진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수십 톤에 달하는 시커먼 흙더미와 거대한 바위들이 단단한 아스팔트 도로를 종이장처럼 찢어발기며 낭떠러지 아래로 무섭게 쏟아져 내렸고, 바로 그 위를 빗길에 아슬아슬하게 달리던 거대한 대형 컨테이너. 트럭 한 대가 미처 브레이크를 밟으며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완전히 균형을 잃어버렸습니다. 끔찍한 쇳소리와 함께 트럭의 거대한 바퀴가 허공을 갈랐고, 수십 톤의 무게에 달하는 컨테이너 트럭 전체는 장난감처럼 찌그러지며 가파른 진흙 비탈길 아래로 무섭게 굴러떨어졌습니다. 땅이 쿵 하고 울리며 요동쳤고, 깨진 유리 조각과 금속 파편이 사방으로 흉기처럼 튀어올랐습니다. 순식간에 눈앞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고의 빗길을 걷던 사람들과 주변 상가에 비를 피하고 있던 상인들이 경악 어린 비명을 지르며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끝난 것 같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굴러떨어진 트럭은 천만다행히도 깊은 바다로 완전히 추락하기 직전, 비탈 중턱에 튀어나온 거대한 암초 덩어리에 처박혀 기적적으로 아슬아슬하게 멈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낭떠러지에 매달린 트럭의 앞머리인 운전석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게 찌그러져 있었고, 거대한 뒤편의 철제 컨테이너는 당장이라도 빗물에 쓸려가는 흙더미의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깊고, 검은 바다를 향해 곤두박질 칠 것처럼 위태롭게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구경하러 몰려든 수십 명의 사람들은 낭떠러지 위쪽에 아직 무너지지 않은 안전한 도로에 서서 입을 틀어막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저걸 어째, 저기 차 안에 사람 있는 거 아니야. 구급차 불러 빨리 신고해. 다급하고 공포에 질린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오갔지만 그 누구도 감히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뚫고 저 가파르고 위험천만한 진흙비탈을 직접 내려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몇몇 철없는 젊은이들은 주머니에서 최신 스마트폰을 꺼내어 참혹한 사고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구경거리로 삼고 있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에 서서 타인의 비극을 그저 한 편의 영화처럼 관망하는 군중들의 이기적이고 차가운 뒷모습을 보며 저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도 온몸의 피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역시 오늘 하루는 구급대원이 아닌 철저한 비번이었고, 소방구조대를 상징하는 방화복이나 밧줄 같은 어떤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은 낡은 점퍼 차림의 평범한 시민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진 것이라곤 품속 깊이 젖지 않게 안고 있는 아버지의 귀한 약봉지와 밑창이 다 닳아버린 낡은 운동화 한 켤레가 전부였죠. 지금 당장 집으로 뛰어가 아버지가 이 약을 제 시간에 드시게 해야 한다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이 제 발목을 강하게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찌그러져 산산조각이 난 트럭의 앞 유리창 너머로 붉은 피가 빗물에 섞여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순간, 제 몸은 이미 머리에 이성을 배반하고 낭떠러지 앞 통제선으로 무의식적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비탈 쪽으로 한 걸음 내디디려 하자 곁에 있던 덩치 큰 중년 남성이 제 어깨를 강하게 잡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아가씨, 미쳤어. 정신 차려. 지금 저기 맨몸으로 내려갔다가 차가 굴러떨어지면 아가씨도 뼈도 못 추려. 제발 전문가들이 장비 들고 올 때까지 얌전히 기다려. 저는 저를 말리는 그 남성의 억센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주머니에서 낡고 액정이 깨진 휴대폰을 꺼내 빗물을 닦아내며 다급하게 소방서 상황실 직통 번호를 눌렀습니다. 며칠 전 억울한 도난 누명을 씌워 저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하심 중대장이 마침 폭풍 후 비상대기조의 상황실 당직 사령을 맡고 있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하심 중대장의 짜증 섞인 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빗물을 뱉어내며 숨이 넘어갈 듯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중대장님, 저 레일라입니다. 지금 항만 진입로 해안 절벽 쪽에 대형 컨테이너 트럭이 추락했습니다. 차 안에 사람이 갇혀있고 출혈이 심각합니다. 당장 구조대와 유압 절단 장비를 이곳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트럭이 언제 바다로 추락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돌아온 대답은 제 귓가를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차갑고 잔인했으며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의 음성 같았습니다. 레일라, 너 제정신이냐? 지금 시내 중심가 상가 건물들이 몽땅 물에 잠겨서 모든 대원들이 배수 작업에 투입된 상태단.
빈민가 외곽 항만 쪽으로 당장 보낼 여유 차량도 구조 인력도 단 한 명도 없어. 그리고 넌 오늘 명백한 휴무일이다. 비번인 내근직 대원이 왜 길바닥 현장에서 무전병 흉내를 내고 난리야. 똑똑히 들어. 넌 현장 출동 권한도 없고 내 몸을 지킬 구조 장비도 없어. 내가 섣불리 영웅 행세한답시고 그 중증 환자 건드렸다가 목숨이라도 잃으면 그 책임은 몽땅 내가 독박 쓰는 거다. 당장 그 비탈길에서 뒤로 물러서서 관할 경찰이 올 때까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마. 내 직속 명령 어기고 무단으로 개입하면 넌 내일 당장 파면이고 구속이야. 전화는 일방적인 경고와 함께 매정하게 끊어졌습니다. 손에 쥔 낡은 휴대폰이 바들바들 심하게 떨렸습니다. 하심 중대장의 살벌한 경고는 결코 홧김에 내뱉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모로코의 엄격하고 권위적인 공무원 복무 규정상 비번인 대원이 무단으로 사고 현장에 개입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사태가 악화될 경우 모든 형사적 책임과 막대한 금전적 배상을 개인이 전부 져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남의 시선을 무시하고 한 발짝만 더 진흙비탈을 내디디면 저는 간신히 피눈물을 흘리며 부여잡고 있던 우리 가족의 유일한 생명줄인 이 직장을 영영 잃게 될 것이며 최악의 경우 감옥에 갇혀 아버지가 투석을 받지 못해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쇠창살 안에서 지켜보아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미친 듯이 비상 사이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뒤로 돌아가자. 그냥 모른 척하고 고개를 돌려 집으로 가자. 이건 철저히 내 책임이 아니야. 나는 상부에 보고할 만큼 다 했어. 내가 나선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저는 두 눈을 질끈 감고 천천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계속하며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무리 속으로 저 역시 비겁하게 숨어들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거세게 쏟아지는 폭우 소리와 귓가를 때리는 거친 바람 소리를 뚫고 트럭에 찌그러진 운전석 쪽에서 짐승이 죽어가며 앓는 듯한 미세하고도 끔찍하게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제 고막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살려주세요. 비록 아랍어가 아닌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이방인의 외마디 비명이었지만 그 처절한 소리는 마치 지난밤 좁은 방구석에서 약이 없어 고통에 몸부림치며 제 옷자락을 부여잡던 앙상한 아버지의 기침 소리와 완벽하게 겹쳐지며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동시에 바위에 부딪혀 파열된 트럭의 거대한 연료 탱크에서 독하고 매캐한 디젤 기름 냄새가 진동하며 코를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공기 중에 가득 찬 기름 냄새는 조금만 마찰열이 가해지거나 시간이 지체되면 곧바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날 것이 너무도 자명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돌려대던 알량하고 이성적인 계산은 그 처절한 신음소리 앞에서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제가 목숨처럼 품속에 안고 있던 아버지의 소중한 약봉지를 바위 뒤 안전한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은 것은 저의 계산된 의지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 지독하게 각인된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구조대원으로서의 숭고한 본능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저 살려달라고 뻗는 손을 모른 척 놓아버린다면 나는 평생 내 아버지를 볼 낯이 없다. 내가 나 살자고 저 사람을 포기하면 나는 영원히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껍데기로 살아갈 것이다. 저는 말리며 소리치는 주변 사람들의 경악. 어린 비명을 등 뒤로 한 채 아무런 안전 장비도 밧줄도 없이 깎아지른 듯한 수직의 진흙 비탈길로 제 몸을 과감하게 던졌습니다. 며칠간 쏟아진 폭우로 인해 진흙은 마치 매끄러운 기름을 잔뜩 바른 듯 미끄러웠고 제대로 된 발판 하나 없는 가파른 낭떠러지에서 저는 엉덩방아를 찌우며 무서운 속도로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속도를 줄이고 중심을 잡기 위해 맨손으로 날카로운 바위 틈새와 억센 가시덤불을 미친 듯이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이 깊게 찢어지고 살점이 너덜너덜하게 떨어져 나가는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저는 입술에서 피가 나도록 꽉 깨물고 비명을 목구멍 너머로 삼켰습니다. 온몸이 더러운 진흙과 붉은 피로 범벅이 된 채 간신히 트럭 앞머리가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는 바위지대에 도달했을 때 제 숨은 이미 턱끝까지 차올라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눈앞에서 직접 마주한 트럭의 상태는 위에서 안전하게 내려다보던 것보다 수십 배는 더 절망적이고 끔찍했습니다.
차체는 완전히 반파되어 운전석 문은 종이장처럼 구겨져 아예 열릴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빗물이 쏟아지며 집안이 약해지자 컨테이너의 무게 중심이 조금씩 바다 쪽으로 쏠리면서 미세한 쇳소리와 함께 트럭 전체가 천천히 아래로 밀려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제게 허락된 남은 시간은 단 몇 분. 아니 길어야 5분 남짓이었습니다. 5분 안에 저 쇳덩어리 안에서 사람을 빼내지 못하면 저 역시 함께 바다로 추락해 수장될 운명이었습니다. 저는 찢어진 손바닥에 욱신거리는 고통을 완전히 무시하고 완전히 깨져버린 찌그러진 운전석 창문 틈으로 제 상체를 깊숙이 들이밀었습니다. 그 좁고 피비린내 나는 공간 안에는 동양인으로 보이는 한 건장한 남성이 안전벨트에 거꾸로 흉측하게 매달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서서히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이마와 머리통에서는 날카로운 유리에 베인 상처로 붉은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와 얼굴 전체를 완전히 시뻘겋게 뒤덮고 있었고, 찌그러진 운전대에 가슴이 심하게 압박되어 흉부가 부풀어 오르지 못한 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치명적인 상태였습니다. 당황하지 마라 하심 중대장에게 모욕당하며 밤마다 혼자 마네킹을 상대로 수천 번 연습했던 그 지독한 매뉴얼을 기억해라. 저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도 스스로에게 강력한 최면을 걸 듯 속삭였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피투성이가 된 남자의 목을 강하게 조이고 있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고 기도를 확보하여 숨통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고 있던 낡고 젖은 점퍼를 망설임 없이 손으로 찢어내어 두꺼운 천뭉치를 만든 뒤 남자의 머리에서 피가 솟구치는 동맥 상처 부위를 제 온몸에 체중을 실어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 한밤중 상황실 퀴퀴한 구석에서 영어 사전을 뒤적이며 독학으로 외웠던 선진 동맥 지혈법이 바로 이 죽음의 문턱에서 완벽하게 빛을 발하는 숭고한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기적적으로 출혈이 잦아드는 것을 확인한 저는 이제 남자의 거대한 몸을 거꾸로 지탱하고 있는 망가진 안전벨트를 풀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매달린 성인 남자의 무거운 체중을 제대로 된 지지대도 없이 제 연약한 여성의 팔힘만으로 오롯이 받아내기란 물리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버클을 푸는 순간 남자의 몸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면 부러진 목뼈가 척추 신경을 찌르거나 뇌출혈이 발생해 치명적인 2차 손상을 입고 즉사할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비좁고 날카로운 유리가 가득한 차창 안으로 제 상체를 완전히 밀어넣어 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린 뒤 제 등과 연약한 어깨로 거꾸로 떨어질 남자의 거대한 체중을 온전히 받아낼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짓눌려 허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람은 무조건 살린다. 척추가 두 동강이 날 듯한 엄청난 압박감이 전신을 덮쳐왔고 숨이 턱 막혀 눈알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핏대가 터질 듯한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한 손으로 남자의 넓은 가슴을 꽉 끌어안고 다른 한 손으로 피투성이가 된 찌그러진 안전벨트 버클을 필사적으로 짓눌렀습니다. 찰칵하는 날카로운 금속음과 함께 마침내 질긴 벨트가 풀렸고 남자의 육중한 몸이 제 등 위로 쿵 하고 완전히 쏟아져 내렸습니다. 허리에 번개가 치는 듯한 찌릿하고 끔찍한 통증이 번졌지만 저는 남자를 껴안고 차창 밖 진흙 바닥으로 함께 미친 듯이 굴러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가장 끔찍하고 절망적인 난관이 제 눈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고 축 늘어진 이 무거운 성인 남자를 등에 업고 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저 가파르고 미끄러운 수직의 진흙. 비탈을 다시 기어 올라가 안전한 도로까지 도달해야만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찌그러진 트럭의 엔진룸에서는 이미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당장이라도 거대한 화염과 함께 폭발이 일어날 것 같은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남자의 두 팔을 제 어깨에 단단히 걸치고 그의 허리띠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쥔 채 비탈길을 네 발로 짐승처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지늘게 발이 무릎까지 푹푹 빠졌고 무거운 체중에 못 이겨 세 걸음을 악착같이 오르면 다시 두 걸음을 주르륵 미끄러져 내려가는 잔인한 사투가 반복되었습니다. 매서운 비바람이 제 뺨을 사정없이 후려갈겼고 찢어진 손바닥의 깊은 상처 위로 더러운 진흙과 빗물이 스며들어
마치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지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뾰족한 돌부리에 무릎이 까져 피가 철철 흐르고 허파가 찢어질 듯 숨이 끊어질 것 같았지만 저는 제 등 뒤에 단단히 엎인 남자의 등에서 전해지는 희미한 심장 박동에만 온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제발 조금만 버텨주세요. 내가 당신을 무조건 저 위로 데려갑니다. 저는 속으로 수천 번을 기도하며 이빨이 으스러져라 턱에 힘을 주었습니다. 인간의 물리적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지독하고 처절한 사투 끝에 마침내 평지의 아스팔트 바닥 위로 남자의 몸을 조심스럽게 눕히는 순간 저는 온몸의 근육이 수백 갈래로 파열되는 듯한 극도의 쾌감과 통증을 동시에 느끼며 그 옆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제가 비탈길을 기어 올라와 도로 위로 몸을 던진 지 정확히 30초가 지난 뒤였습니다. 쾅 하는 사람의 고막을 찢어버릴 듯한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낭떠러지 아래 바위에 위태롭게 걸려있던 대형 컨테이너 트럭이 거대한 시뻘건 화염을 내뿜으며 칠흑 같은 바다를 향해 흔적도 없이 추락해버렸습니다. 등 뒤로 용광로처럼 확 밀려오는 뜨거운 열기에 안전한 곳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고 저는 멍하고 초점 잃은 눈으로 밤하늘로 솟구치는 시커먼 연기와 불기둥을 바라보았습니다. 단 30초 제가 진흙비탈에서 한 번만 더 미끄러져 시간을 지체했더라면 저와 이 낯선 남자는 저 끔찍한 폭발의 화염 속에서 뼈조차 남지 않은 한 줌의 재로 변해 바다에 가라앉았을 것입니다. 사고 발생 한참 뒤늦게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를 요란하게 울리며 모로코 관할 경찰과 타 지역에서 지원을 나온 대형 구급차들이 줄지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방수복을 입은 전문 의료진들이 들 것을 들고 다급하게 달려와 제가 바닥에 눕혀놓은 피투성이 남자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던 한 나이 지긋한 베테랑 의사가 남자의 목에 감긴 지혈대와 기도 확보 조치를 꼼꼼히 확인하더니 경악을 금치 못하는 충격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장비 하나 없이 이 중증 환자를 완벽하게 응급처치한 겁니까? 이건 구조 교과서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완벽한 처치입니다. 이 정확한 경동맥 압박과 기도 유지가 단 1분이라도 늦었더라면 이 환자는 과다출혈로 저 트럭 안에서 이미 심정지로 사망했을 겁니다. 장비 하나 없이 맨손으로 해내다니. 정말 대단한 기적입니다. 그 베테랑 의사의 흥분 섞인 외침에 주변에서 우산만 쓰고 구경만 하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진흙투성이가 되어 바닥에 쓰러져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초라한 행색의 저를 경이로운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누군가 정적을 깨고 손뼉을 치기 시작했고 이내 빗소리를 뚫고 도로 위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저를 향해 뜨거운 환호와 갈채를 쏟아냈습니다. 영웅이다. 진짜 영웅이 나타났다며 엄지를 치켜 세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귓가에는 그들의 화려한 칭찬과 박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가 제 두 손으로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완벽하게 살려냈다는 벅찬 안도감과 내일 아침 소방서에 출근하면 하심 중대장에게 명령 불복종과 무단 개입으로 파면당하고 경찰에 끌려갈 것이라는 지독한 현실의 공포가 미친 듯이 뒤섞여 머릿속이 새하얗게 혼란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의료진들이 남자를 들것에 싣고 다급하게 구급차로 이동하려는 찰나 남자의 찢어진 재킷 안주머니에서 무언가 작고 반짝이는 물건 하나가 아스팔트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비틀거리며 억지로 자리에서 일어나 그 물건을 조심스럽게 집어든 저는 순간 숨을 날카롭게 들이켜고 마치 감전이라도 된 듯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빗물에 젖어 영롱하게 빛나는 단단하고 묵직한 은빛 금속 배지 그 위에는 항만 근처 빈민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평생의 소원인 신의 직장이라 부르며 전설처럼 우러러보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글로벌 해양 플랜트 기업 로고가 뚜렷하고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모로코의 가난한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그 회사는 감히 입사 지원서조차 낼 엄두를 내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부와 완벽한 직원, 복지 그리고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안전 시스템을 자랑하는 꿈의 무대이자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제가 방금 제 모든 것을 걸고 벼랑 끝에서 목숨을 걸고 구해낸 이 피투성이의 낯선 동양인 남자가 바로 그 거대한 한국 기업의 고위 책임자였던 것입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은빛 배지를 부들부들 떨리는 찢어진 손으로 꽉 움켜쥔 채 저는 알 수 없는 운명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제 발밑에서 걷잡을 수 없는 무서운 속도로 맹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음을 본능적으로 강렬하게 직감했습니다. 남자가 실려간 카사블랑카 시내의 대형 종합병원 응급실 앞 차가운 벤치에서 저는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진흙과 빗물에 젖은 옷이 차갑게 식어들어가며 온몸에서 불덩이 같은 열이 나고 부러진 듯 뼈마디가 쑤셔왔지만 저는 병원을 결코 떠날 수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이면 7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제 유일한 생명줄인 직장을 영영 잃을지도 모르는 엄청난 짓을 저질렀다는 무거운 죄책감과 당장 아버지를 살릴 돈이 사라졌다는 끔찍한 공포가 거대한 바위처럼 저를 짓눌렀습니다. 날이 밝으면 서장실로 불려가 하심 중대장의 침 튀기는 폭언과 모욕을 듣고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소방서에서 쫓겨날 초라한 제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져 몸서리를 쳤습니다. 아버지는 어쩌지 동생들 학비는 누가 내지 무릎에 상처투성이 얼굴을 파묻고 소리 죽여 짐승처럼 엉엉 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얀 가운을 단정하게 입은 간호사가 다가와 제 떨리는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가씨, 환자분이 드디어 고비를 넘기고 의식을 차리셨어요. 깨어나시자마자 계속 아가씨만 애타게 찾고 계시네요. 당장 들어가 보세요. 저는 진흙과 검붉은 핏자국이 딱딱하게 말라붙은 초라하고 끔찍한 행색으로 조심스럽게 특실 병실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넓고 쾌적한 고급 병실 안에는 이마와 가슴에 두꺼운 흰 붕대를 칭칭 감은 채 여러 개의 링거를 맡고 있는 그 남자가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서준. 모로코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파견을 온 한국 기업의 항만 건설 및 재난 안전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흑투성이가 된 제 모습이 보이자 서준 씨는 창백하고 야윈 얼굴에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무리해서 상체를 힘겹게 일으키려 했습니다. 제가 화들짝 놀라 다가가 그를 만류하려 하자 서준 씨는 제 거칠고 피딱지가 앉은 상처투성이인 두 손을 자신의 양손으로 꽉 부여잡았습니다. 그리고 통역 앱을 켠 스마트폰을 통해 흘러나온 그의 첫마디는 저를 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와 같은 의례적이고 뻔한 인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수년 동안 철저하게 짓밟히고 억눌렸던 저의 과거의 모든 서러움을 단숨에 화산처럼 폭발시켜버린 너무도 무겁고 진실한 영혼의 질문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불길에 휩싸일까 두려워 뒤로 물러서서 구경만 하고 스마트폰으로 사진만 찍고 있을 때 도대체 왜 당신 혼자서 그 지옥 같은 절벽 비탈길을 맨몸으로 내려왔습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가 서준 씨의 깊고 따뜻하며 진심이 가득 담긴 눈빛 앞에서 저는 더듬거리며 간신히 목소리를 쥐었자 내 대답을 이어나갔습니다. 저는 카사블랑카 소방서 소속의 말단 구급대원 레일라입니다. 비록 제 직속 상관은 제게 구조 권한이 없다며 뒤로 물러서라 전화로 명령했고 저는 명령 불복종으로 내일 당장 이 직장을 잃게 될지도 모르지만 제 두 눈앞에서 사람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 지옥 같은 훈련을 견뎌낸 구급대원이니까요. 제 목소리는 끝내 억울함과 서러움에 받쳐 사시나무처럼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떨리는 대답을 가만히 듣고 있던 서준 씨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제 더러워진 손을 더욱 꽉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상관은 당신이 가진 진짜 위대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눈먼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하지만 제가 내 모든 명예를 걸고 장담하건대 당신은 제가 살면서 전 세계 수많은 산업 현장을 돌며 만나본 그 어떤 엘리트 안전 요원보다도 가장 훌륭하고 완벽한 진짜 프로페셔널입니다. 당신의 그 고귀한 직업 정신과 자신을 던진 숭고한 희생이 아니었다면 저는 오늘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소방서에 입사한 이래 단 한 번도 그 누구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한 따뜻한 인정과 진정한 존중이었습니다. 하심 중대장 같은 모로코의 마초적인 남자 상사들은 저를 서류나 나르고 화장실 변기나 닦는 쓸모없는 빈민가 여자 취급하며 철저히 짓밟았지만
지구 반대편 이 낯선 이국 땅에서 온 한국인 남자는 저를 최고의 전문가이자 평생의 은인으로 존경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준 씨의 하얀 침대 시트를 꽉 붙잡고 지난 수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서러움과 억울함, 그리고 어제 느꼈던 극도의 공포를 모두 토해내듯 짐승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한참을 미친 듯이 울고 난 뒤 간신히 감정을 추스른 제게 서준 씨는 베개 밑에서 두툼하고 고급스러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레일라 씨. 이것은 당신이 제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한 단순한 동정이나 얄팍한 일회성 보상금이 아닙니다. 제가 한 달 뒤 한국의 본사로 복귀하기 전 당신의 완벽한 실력에 반해 정식으로 제안하는 스카우트 채용 계약서입니다. 봉투 안에는 한국어로 빼곡하게 적힌 글로 계약서와 함께 제가 읽을 수 있도록 아랍어로 번역된 공문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읽어내려가던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하며 숨을 헉하고 들이마셨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해양 플랜트 기업 본사 현장 안전관리 보조 및 아랍권 근로자 안전 통역 담당자. 정규직 특별 채용 그리고 계약서 하단에 굵은 글씨로 적힌 한 달 월급은 모로코 화폐로 환산했을 때 우리 돈으로 무려 250만 원이 훌쩍 넘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거액이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튀어나올 것만 같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독한 억울함을 참고 소방서 화장실을 솔로 닦으며 꼬박 2년 반을 넘게 물만 마시고 숨만 쉬며 모아야만 겨우 만져볼 수 있는 기적 같은 액수가 매달 제 통장에 입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회사 측에서 최신식 풀옵션 숙소와 하루 3끼의 완벽한 식사, 그리고 대한민국 체류 취업 비자까지 모든 행정 절차를 완벽하게 지원해 준다는 파격적인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돈이면 당장 이번 달부터 매달 아버지를 모로코 최고급 종합병원 특별실에 모시고 마음 편히 투석을 받게 해드릴 수 있었고, 밀린 방세를 내고 동생들 모두를 당장 좋은 학교에 보내고 남부럽지 않은 따뜻한 옷을 사입힐 수 있었습니다. 빈민가의 구급대원에게 꿈에서조차 상상해보지 못한 완벽한 인생 역전의 황금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가슴 벅찬 환희의 뒤편으로 거대한 두려움의 그림자가 먹구름처럼 몰려왔습니다. 평생 카사블랑카의 흙먼지 날리는 빈민가를 벗어나 본 적 없는 우물 안개구리인 제가 아픈 아버지와 어린 동생들을 두고 비행기를 타고 10시간이 넘게 날아가야 하는 아시아의 낯선 나라에서 과연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 혹시라도 말이 통하지 않아 사기를 당하는 것은 아닐까? 제가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에 가득 차 망설이는 눈빛을 보이자 서준 씨는 단호하면서도 한없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제 불안을 잠재웠습니다. 레일라 씨. 절대 혼자서 그 무거운 삶의 짐을 다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처럼 타인의 위기 앞에서 주저없이 비탈을 내려갈 수 있는 위대한 용기와 완벽한 실력을 갖춘 인재라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당신을 결코 실망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능력 있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정당한 대우와 기회를 주는 공정한 곳입니다. 당신이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 완벽하게 정착하고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위대한 회사가 당신의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제발 두려워하지 말고 이 기회를 잡으십시오. 저는 미친 듯이 떨리는 두 손으로 그 계약서 봉투를 생명줄처럼 꽉 움켜쥐고 단숨에 병원 문을 박차고 나와 집을 향해 전력 질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그친 카사블랑카의 맑은 아침 해가 붉게 떠오르고 있었고 제 낡은 운동화 밑창에서 튀어오르는 더러운 흙탕물조차 보석처럼 눈부시게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가쁜 숨을 헐떡이며 낡은 판잣집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밤새 저를 애타게 기다리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가족들이 피투성이가 된 제 몰골을 보고 경악하며 달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제 상처투성이 손을 붙잡고 오열하셨고 동생들은 제 허리춤을 끌어안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진정시킨 뒤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간밤에 항만에서 있었던 끔찍한 사고와 절벽을 내려간 일, 그리고 저를 인정해준 한국인 서준 씨의 이야기 마지막으로 제 손에 쥐어진 250만 원짜리 정규직 채용 계약서의 존재를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이라는 지구 반대편의 낯선 나라로 당장 떠나야 한다는 제 말에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강하게 가로저으셨습니다. 안 된다. 레일라 말도 안 통하는 그 먼 타국에서 여자 혼자 무슨 험한 꼴을 당하려고 거기를 가. 돈이 없으면 우리가 그냥 굶어 죽으면 되지. 내 딸을 그 먼 곳으로 사지로 내몰 수는 없어. 가지 마라. 어머니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눈물로 호소하셨습니다. 하지만 방 한 구석, 차가운 바닥 병석에 누워 숨을 헐떡이시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핏기가 하나도 없는 창백한 얼굴로 지팡이의 의지에 겨우 상체를 덜덜 떨며 일으키신 아버지는 천천히 다가와 제 양어깨를 단단하게 감싸 안으셨습니다. 앙상하게 뼈만 남은 손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강인한 아버지의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레일라, 내 불쌍한 맏딸아, 너는 지금까지 우리 가족의 이 지독하게 무거운 짐을 혼자 다 짊어지고 이 끔찍한 가난 속에서 청춘을 바치며 썩어가고 있었다. 이 못난 아비를 하루라도 더 살리겠다고 매일 남의 더러운 변기를 닦으며 흘린 내 피눈물을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이제는 제발 너의 인생을 살아라. 너의 그 귀한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가치와 뛰어난 능력을 알아봐주는 위대한 나라가 있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남의 시선 신경 쓰지 말고 망설임 없이 떠나거라. 이 아비는 내가 낯선 땅에서 피땀 흘려보내주는 그 귀한 돈으로 어떻게든 악착같이 버티고 살아남아서 내 딸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성공해서 돌아오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테니 가족들 걱정일랑 일절 접어두고 당장 오늘 짐을 싸거라. 아버지의 주름진 뺨을 타고 굵게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물과 벼락 같은 응원은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두려움의 장벽과 핑계들을 흔적도 없이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피와 진흙이 묻은 다림질조차 하지 않은 구겨진 제복을 대충 걸쳐 입고 어느 때보다 당당한 걸음으로 소방서를 향했습니다. 어제 항만 사고 현장에 무단으로 개입했다는 보고를 받은 하심 중대장은 이미 서장실 책상 위에 파면과 징계 위원회 서류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씩씩거리며 맹수처럼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는 피우던 담배를 바닥에 집어 던지며 악을 썼습니다. 이 미친 빈민가 촌년아, 내가 감히 내 직속 명령을 개무시하고 현장에 기어들어가 이제 내년 때문에 상부에서 감사가 내려오고 내 목이 달아나게 생겼어. 쥐뿔도 없는 주제에 이제 배가 불렀구나. 여기서 불명예 파면당하고 쫓겨나면 내년 애비 약값은커녕 당장 내일부터 길바닥에서 온 가족이 굶어 죽을 줄 알아라. 넌 오늘 구속이야. 길길이 날뛰는 그의 흉측한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저를 철저히 짓밟아버리겠다는 비열한 우월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처럼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책상 앞으로 다가가 입고 있던 제복의 지퍼를 단숨에 거칠게 끌어내리고 가슴에 달려있던 소방구급대원 은빛 배지를 손으로 거칠게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배지를 하심 중대장의 더러운 구두 발밑에 툭 하고 경멸스럽게 던져버렸습니다. 그는 생전 처음 보는 저의 당당한 반항에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등줄기를 꼿꼿하게 세우고 턱을 치켜든 채 그를 향해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처럼 사람 목숨 구하는 것보다 자신의 알량한 자리보전과 승진이 먼저인 비겁하고 썩어빠진 쓰레기 밑에서는 단 하루 단 1초도 더 이상 구역질이 나서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내가 빈민가 출신의 힘없고 가난한 여자라고 평생 당신 발밑에서 쓰레기처럼 짓밟힐 줄 알았겠지만 나는 이제 당신 같은 버러지들은 평생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가장 위대한 기업에서 내 진짜 가치를 완벽하게 인정받고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이 끔찍하고 냄새나는 지옥 같은 곳에서 나를 제발 해고시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속사포처럼 말을 마친 저는 멍하니 서 있는 그를 뒤로하고 서장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당당하게 소방서를 걸어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온 순간 카사블랑카의 맑게 갠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부신 아침 햇살이 제 온몸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단숨에 씻겨 내려가듯 속이 뻥 뚫리는 통쾌함에 저는 저도 모르게 하늘을 향해 환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규정을 철저히 어기고 파면당할 각오로 항명까지 해가며 뛰어들었던 그날. 비탈길에서의 무모했던 선택이 지옥 같던 제 과거를 완벽하게 불태워버리고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새로운 인생의 활주로를 활짝 열어준 것입니다. 인천공항의 거대한 유리 자동문이 열리고 낯선 한국의 공기가 처음 제 뺨에 닿았을 때 저는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엄청난 경외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카사블랑카의 낡고 흙먼지가 날리던 공항과는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달랐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거울처럼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새치기 하는 사람 없이 물 흐르듯 완벽한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저를 마중 나온 서준 씨의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저는 창밖의 풍경에서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끝없이 뻗은 깨끗한 10차선 도로 위를 수많은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리고 있었고 강물 위로 놓인 웅장한 대교 너머로는 하늘을 찌르듯 솟아오른 수십 층짜리 건물들이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모로코의 빈민가 판잣집에서 평생을 살아온 제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거대한 별천지이자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눈부신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서준 씨가 안내해준 회사 제공 원룸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또 한 번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밖은 매서운 찬바람이 부는 날씨였지만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발바닥에서부터 훈훈하고 기분 좋은 온기가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한국 고유의 온돌 난방 방식이라는 서준 씨의 설명에 저는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비가 새는 흙바닥에서 7 식구가 얇은 담요 한 장을 덮고 서로의 체온에 의지에 덜덜 떨며 잠들었던 지난날의 혹독한 밤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낯선 이국 땅에서 끼니를 거르지 말라며 서준 씨가 미리 가득 채워둔 신선한 식재료와 따뜻한 쌀이 저를 반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따뜻한 거실 바닥에 배를 깔고 누워 소리 없이 엉엉 울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안전하고 따뜻한 곳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곳에 제가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대한민국의 거대한 해양 플랜트 기업 본사에서의 본격적인 직장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역할은 아랍권에서 온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현장의 안전장비를 점검하고 비상시 응급대처법을 교육하는 통역 겸 안전관리 보조 업무였습니다. 모로코 소방서에서 당직을 서며 낡은 사전을 뒤적여가며 독학했던 선진구조 지식과 지옥 같은 훈련소에서 길렀던 강인한 체력이 이곳에서 찬란하게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고급 안전장비나 쾌적한 사무실, 환경보다 저를 더욱 엄청난 충격과 감동에 빠뜨린 것은 한국 직장 동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모로코 소방서에서 저는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내면 윽박지름을 당하거나 철저하게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서툰 한국어로 업무 매뉴얼에 대해 질문을 하면 팀장님과 동료들은 아무도 저를 귀찮아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던 업무를 멈추고 다가와 두꺼운 규정집을 함께 펼쳐 보여주며 제가 완벽하게 이해할 때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꼼꼼한 눈썰미로 안전 사각지대의 위험 요소를 미리 발견해 내어 보고할 때면 현장 소장님은 모든 작업자들이 모인 조회 시간에 저를 앞으로 불러내어 엄지를 치켜 세우셨습니다. 레일라 씨의 완벽한 안전 점검 덕분에 우리 현장의 산재 발생률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프로페셔널입니다. 모두 박수 쳐줍시다. 수십 명의 동료들이 저를 향해 진심 어린 갈채를 보낼 때 제 심장은 벅찬 감동으로 터져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여자라서 이방인이라서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제가 흘린 땀방울과 실력 하나만으로 정당하게 평가받는 세상. 한국은 돈보다도 훨씬 더 귀한 사람 대접이라는 기적을 제게 매일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달이 훌쩍 지나고 잊을 수 없는 첫 월급날이 찾아왔습니다. 휴대폰에 은행 앱 알림이 울리는 순간 저는 화면에 찍힌 숫자를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려 복도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세금을 떼고도 제 통장에 정확히 꽂힌 금액은 260만 원.
제가 모로코 소방서에서 꼬박 2년 반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 겨우 만져볼 수 있는 천문학적인 돈이었습니다. 손이 미친 듯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저는 곧바로 모바일 해외 송금 앱을 켜서 고향에 있는 아버지의 계좌로 200만 원을 붙였습니다. 송금 버튼을 누르고 10분 뒤 모로코에서 걸려온 아버지의 전화기 너머로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꺽꺽대는 오열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레일라, 내 딸아, 이 엄청난 돈이 도대체 다 무엇이냐? 내가 혹시라도 그 먼 곳에서 무슨 험한 일을 당한 것은 아니냐? 아빠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쏟아지는 눈물을 소매로 닦아내며 씩씩하게 소리쳤습니다. 아빠. 이제 병원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일주일에 3번 카사블랑카에서 제일 크고 좋은 병원 특별실에서 마음 편히 투석 받으세요. 동생들 밀린 학비도 제가 내일 다 보낼 테니까 아빠는 제발 무조건 건강하게만 살아 계세요. 저 여기서 정말 인정받으면서 사람답게 잘 지내고 있어요. 수화기를 꽉 붙잡고 통곡하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 역시 짐승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죽어가던 우리 가족의 숨통이 비로소 완벽하게 트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고마운 나라에 제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퇴근 후에도 잠을 줄여가며 한국어를 미친 듯이 공부했고 대한민국의 각종 응급구조 관련 자격증을 하나둘 악착같이 취득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생활이 완벽하게 자리 잡아가며 행복한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고향의 아버지는 건강을 크게 회복하셨고 동생들은 모두 학교에 진학해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사진을 제게 보내왔습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시스템에 완벽하게 녹아들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벽할 것만 같았던 제 인생의 두 번째 거대한 위기의 폭풍이 소리 없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유례없는 지독한 글로벌 경제 불황이 해양 플랜트 산업을 정면으로 덮친 것입니다. 조 단위의 초대형 프로젝트들이 취소되었고 회사는 생존을 위한 대대적인 구조 조정의 칼을 빼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피바람 속에서 가장 먼저 계약 해지 통보의 희생양이 된 것은 정규직이 아닌 저를 포함한 외국인 계약직 근로자들이었습니다. 서준 씨는 피가 바짝 마른 창백한 얼굴로 저를 불렀습니다. 레일라 씨.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막아보려 했지만 회사 전체가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라 외국인 안전관리팀이 부서 해체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도 제 앞이 캄캄해지는 것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문제는 체류 비자였습니다. 취업 비자로 한국에 머물고 있던 저는 한 달이라는 짧은 유예 기간 안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꼼짝없이 불법 체류자 신세로 전락하거나 모로코로 강제 추방당해야만 했습니다. 한국어 소통이 완벽하지 않은 외국인 여성을 경제 불황의 한파 속에서 즉시 정규직으로 채용해줄 회사를 한 달 안에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쫓겨나면 투석을 받고 계신 아버지의 생명줄이 끊기게 될 것이 너무도 자명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부터 잠을 한숨도 자지 않고 이력서를 수백 장 복사하여 서울과 경기도 일대의 수많은 공장을 미친 듯이 찾아다니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한국의 매서운 겨울바람이 코트깃을 파고들어 온몸이 얼어붙었지만 발바닥에 물집이 터지도록 걷고 또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거절뿐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하루가 다르게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었고 따뜻했던 원룸의 보일러를 틀 돈조차 아까워 전기장판 하나의 의지에 덜덜 떨며 밤을 새웠습니다. 비자 만료일은 이제 겨우 보름 앞으로 다가와 제 숨통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추방당해 아버지가 피를 토하며 돌아가시는 악몽에 시달리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한 저에게 기적처럼 구원의 동아줄을 내려준 사람은 저희 동네 어귀에 있던 야간 약국의 나이 지긋한 사장님이셨습니다. 매일 밤낮 없이 이력서를 돌리다 약국 앞 의자에 주저앉아 눈물을 훔치고 있던 저를 보신 사장님은 따뜻한 두유 한 병을 건네며 제 사연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야간 시간대 약국 매장 정리와 재고 관리 알바 자리를 내어주셨습니다. 당장 굶어 죽지 않고 구직 기간을 버틸 수 있는 생명줄이었습니다. 사장님은 매일 새벽 짐을 나르는 저를 보며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아가씨처럼 묵묵히 원칙을 지키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바닥에 떨어져도 반드시 다시 튀어오르게 되어 있어. 한국이라는 나라는 땀 흘리는 사람을 절대 배신하지 않는단다. 포기하지 마라. 그 따뜻한 어른의 조언은 차갑게 식어가던 제 가슴에 다시 한번 뜨거운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던 어느 혹독하게 추운 겨울의 새벽이었습니다. 약국 유리창을 닫고 있던 제 귀의 바깥도로 쪽에서 다급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밖으로 뛰어나가 보니 횡단보도 앞에서 예순이 훌쩍 넘어 보이는 한 한국인 할아버지가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져 계셨습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의식을 잃어가는 급성 심정지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119에 전화를 걸고 있었지만 패닉에 빠져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할아버지 곁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방서에서 닳도록 연습했고 건설 현장에서 수백 번 교육했던 심폐소생술의 정석이 제 몸을 움직였습니다. 코트 자락을 풀어 헤치고 할아버지의 흉부를 빠르고 깊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제 이마에서는 비 오듯 땀이 쏟아졌습니다. 손목이 부러질 듯 아파왔지만 결코 압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분을 살리지 못하면 내 인생도 끝난다는 절박한 심정이 초인적인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걸린 5분 동안 저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을 실시했습니다. 마침내 구급대원들이 제세동기를 들고 도착했고 전기 충격을 가한 직후 기적처럼 할아버지의 숨이 탁 트이며 맥박이 돌아왔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대원과 응급실 의사 선생님은 외국인 아가씨가 정확한 타이밍에 실시한 골든타임 심폐소생술이 아니었다면 이 환자분은 현장에서 즉사했을 거라며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의 가족들이 응급실로 달려와 제 두 손을 붙잡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연신 고맙습니다를 외칠 때 저는 항만에서 서준 씨를 구했던 그날의 감동이 다시 한번 재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시민이 촬영한 제 심폐소생술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생명을 구한 외국인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간 것입니다. 주요 방송국 뉴스에 제 얼굴이 보도되었고 밤낮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저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엄청난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뉴스를 본 한국의 대형 대학병원과 최고급 호텔의 재난안전관리부서에서 앞다투어 제게 스카우트 제의를 해온 것입니다. 그들은 제 뛰어난 응급대처 능력과 다문화,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풍부한 현장 교육 경험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저는 대형 병원의 응급재난교육팀 총괄 매니저로 당당히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연봉은 해양 플랜트 회사 시절보다 훨씬 더 뛰었고 저는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대한민국 영주권까지 취득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밑바닥 알바로 전전하며 비자 만료의 공포에 떨던 외국인 노동자가 오직 실력과 진심 하나로 대한민국의 훌륭한 의료기관의 책임자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병원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산업 현장을 돌며 한국의 선진 안전 시스템을 교육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전파하는 전문 강사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모로코 정부의 공식 초청을 받아 카사블랑카로 금이 환영했습니다. 저를 취재하기 위해 모인 수백 명의 기자들 앞에서 저는 자랑스럽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나라는 출신이나 성별이 아닌 오직 한 인간이 흘린 정직한 땀방울과 선의를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돌려주는 완벽한 시스템을 갖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규정을 어기고 위험에 처한 생명을 구했던 저의 작은 양심에 대한민국은 인생 역전이라는 가장 거대하고 따뜻한 기적으로 보답해 주었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절망하던 빈민가의 소녀가 대한민국의 가장 존경받는 안전교육 전문가로 거듭나기까지 이 모든 기적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따뜻한 품과 정의로운 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의 끝이자 제가 평생토록 한국을 제2의 조국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정성 어린 댓글은 저에게 큰 축복입니다.
구독자님들의 앞날의 꽃길만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